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인데요. 이번에 너무 황당하고도 억울한 뻔한 일을 당하게 되어 항상 사연을 즐겨 듣다 제 사연을 이렇게 한번 보내보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 덕분에 저는 홀로 계신 아버지와 좀 더 돈독해지는 결과를 얻었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일을 청자님들께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남편과는 말이죠. 아주 철이 없던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친구였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행보를 걷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행보냐고요? 어린 치기에 남들이 하면 안 된다는 행동들도 한 번씩 하면서 아버지 속을 엄청나게 썩이던 그런 불효녀였죠. 그런 제 곁에서 항상 함께 어울려주고 저를 이해한다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거죠. 남편 역시도 당시엔 참 어렸어요. 게다가 힘든 가정 형편이었고요. 그래도 저와 달랐던 점은 남편은 모범생으로 지내면서 자기 관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던 사람이었단 거였죠. 그런 사람이니 아무래도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 남편의 진심 어린 한마디 말이 없었다면 남편과 이렇게 결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나이를 거꾸로 먹냐? 우리 이제 20대야. 성인이라고.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은 질 줄 알아야지. 매일 그렇게 나가서 놀기만 하면 누가 알아주기라도 한대?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면 다냐? 아님, 뭐 네가 내 애인이라도 돼? 내가 하는 일에 함부로 나서지 마. 그래, 너 말 잘했다. 나 진심으로 너 걱정되고 정말 너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나서서 널 막아서지.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관심을 주겠어? 지금 네 상황이 많이 힘들고 지친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너 하나 바라보고 사는 네 아버지 생각도 좀 해야지. 중학교 시절부터 알아왔던 남편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절 생각했었다는 것에 참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죠. 20대 초반 때 저는 엇나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평소 남달리 관리도 하고 건강검진도 자주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덜컥 돌아가시니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사실 이때도 아버지 도움을 절실히 바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집에 있을 시간이 많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아플 때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게 한이 되고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제 곁에서 절 이렇게 다독여주고 옆에 있어준 남편이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마냥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전문직으로 직접 발로 뛰며 작업을 하시던 분이었기에 집에 있을 시간을 내기 어려웠으니 말이에요.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많은 정서적인 공감을 하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키워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임엔 틀림없었습니다. 다만 엄마의 죽음으로 아버지는 있던 여유가 사라진 느낌이었고 그 사이 저는 잠시 엇나간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마냥 아버지가 원망스럽거나 하진 않았어요. 제 곁에는 아버지 대신 남편이 함께 해주었으니까요. 남편은 항상 아버지를 이해하라는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 알게 된 거죠. 아버지는 남편과 함께 마음을 다잡아가는 절 보며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제 걱정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던 건 시댁과의 상견례 전날이었었죠. 아빠, 내일 괜찮겠어요? 아빠한텐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할 거 대충 느끼곤 있었죠?
아무래도 내가 네 아빠니까 당연히 짐작은 하고 있었지. 그런데 말이다. 그동안 내가 참 너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다. 이런 일이 있는데도 직전까지 꾹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걸 보면 말이다. 사실 엄마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빠 일 너무 바빴잖아.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아빠 많이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내가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아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어른답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네 마음고생 시키며 참 미안하다. 앞으로 네 남편이랑은 잘 살아야 한다. 이 아빠도 열심히 네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내 말 잘 알아듣지? 그럼 나도 이제 어른인데.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이랑 나 잘할 자신 있으니까. 어릴 땐 몰랐지만 어른이 된 지금에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훔쳐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리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아버진 학생 시절 남편과도 안면이 있던 터라 저희 결혼을 쉽게 허락해 주셨고, 마찬가지로 시댁에서도 학생 때부터 자주 왕래를 했던 터라 저희가 결혼하는 것을 흔쾌히 축복해 주셨으니 앞으로는 잘 살 일만 남았다 생각했죠. 하지만 삶은 제 맘 같지 않더군요. 남편과 저는 결혼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와 남편이 사회에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결혼을 하자 결심했으니 다행이라면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집을 구해서 따로 나가 살 수 있었던 거였네요. 왜냐하면 시댁 역시도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온전히 아버지에게 집과 혼수를 떠맡길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이 내내 제 마음의 짐처럼 남았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덜컥 결혼하겠다고 하고 정말 미안해요. 아빠한테 이렇게 부담 주고 싶지는 않았는데. 뭘 그런 걸 여태 신경 쓰고 있어. 원래 이런 건 좀 더 여유 있는 집안이 많이 챙기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그 집에서 혹시라도 아빠 혼자 있는 집이라면서 너를 업신여길까 싶어서 내가 마음 쓰여 하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래도 아빠도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나도 이제 어엿한 성인인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서 꼭 갚아드릴게요. 응? 이런 제 마음과 달리 남편은 제 친정집에서 혼수와 집을 다 해준다고 하니까 제 속도 모르고 그대로 쪼르르 아버지에게 가서 감사하다며 넙죽 엎드려 인사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못내 혼자 집에 남을 아버지가 많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노력으로 결혼하자마자 신혼집에 들어간 저희 부부는 각자 열심히 성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없이 시작한 살림이라 평탄한 인생만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남편은 그래도 저보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서 그런지 열심히 노력하니 어떻게 대기업에 덜컥 합격을 해서 곧바로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시간이 걸렸죠. 전 이때 처음으로 아버지처럼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단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관련 교육을 듣자 싶었죠. 그렇게 제가 선택한 것은 국가에서 금전적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을 듣는 거였어요. 거기서 제가 선택한 길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되어 일을 하는 것이었죠. 요새 유망주 직업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에도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회 초년생임은 틀림없었죠. 젊은 나이는 저희 부부에겐 가장 좋은 무기이자 버팀목이 되는 수단이기도 했어요. 20대 중후반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저희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서로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해 살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 조금씩 남편과 사소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나 이번에 인센티브도 받았겠다. 이 돈 우리 부모님 줘도 돼? 어차피 거저 들어온 돈이니까. 당신은 어쩜 그렇게 매번 자기 집만 챙길 수 있어? 한 번은 우리 아빠한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장인어른은 내가 돈 안 줘도 잘만 사시잖아.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 집에 드리자, 어?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필요 있는 일이 뭐가 있어서 이게 아까워서 그래? 우리 누나 이번에 알바도 그만뒀단 말이야. 엄마 아빠 부담이 얼마나 크시겠냐? 앞서 말했듯이 남편이 참 사람은 좋은데 문제가 바로 가족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약간 넉넉지 않은 수익이었기에 바로 생활비 보태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꾸준히 어렵다, 어렵다 말하는 시댁을 돕겠다며 돈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돈이 결코 적지 않았어요. 남들 다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처음에는 한 50만 원 보내나 싶었던 금액. 첫 직장 다니면서 드리는 용돈치고는 너무 많다는 생각도 잠시.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 기간이 한 달씩 쌓일 때마다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1년 차가 되던 해는 1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시댁. 이쯤 되니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랑 내가 버는 살림에 100만 원은 너무 큰 돈 아니야? 월에 100만 원씩 당신 시댁에 보내면 우린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살림 늘리고 해? 그냥 저번처럼 50만 원씩 보내드린다고 해. 어머님, 아버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 아니야. 당신은 무슨 우리 집이 매번 돈 받아가는 그런 곳인 줄 알아? 연로하신 부모님이 벌어봤자 얼마 벌지도 못하시니까 내가 거들어드리는 거지. 게다가 아직 우리 누나 취업도 못했어. 그런 사람이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게 마음 아프다는데 어떻게 내가 드리는 돈을 줄여야겠다 말하겠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 돈 그렇게 집에 보내는 거 보면서 나도 우리 친정에 보탬 좀 되고 싶은 마음 들어. 그런데도 어떻게 꾹 참고 남은 돈으로 이렇게 살림 꾸려가고 있잖아. 그럼 당신이 한 발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너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당신 집은 여유라도 있잖아. 우리 신혼집 해주신 것도 장인어른이고 사업도 하시는 분이 돈이 뭐가 급해서? 설마 너한테 용돈 달라 말을 하기라도 해? 그럼 장인어른이 너무하신 거지. 당신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말은 당신처럼 나도 집에 효도하고 싶다는 말이야. 당신 부모만 부모가 아니잖아. 우리 아빠 안 그래도 혼자 지내는데 내가 얼마나 걱정되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당신 가족들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적정선을 찾아서 보내는 돈 딱 고정시키자. 우리 아직 사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내기들이라고. 앞날 생각해야지. 제 말에 남편은 입을 삐죽 내밀면서 투덜거렸지만 그런 남편의 태도가 더 너무하다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친정에는 주는 것 하나 없이 빠듯하게 돈을 굴리며 살아가는 처지에 시댁에만 100만 원씩 보내는 건 뭔가 부당하다 싶었거든요. 하려면 반반 하던가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죠. 남편은 못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만 저는 그 말을 했던 주말 남편에게 작은 배신감을 느끼는 일을 당했죠. 시댁에는 남편보다 나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제가 일을 안 할 때는 그 신우가 참 어른스럽다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일 때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애도 이런 어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더군요. 신우는 남편에게 무슨 소리라도 들은 건지 주말이 되자마자 아침부터 저희 신혼집을 찾아와 덜컥 안방문을 열면서 들어오더군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사실도 경악인데 방문 앞에 서서 제게 대뜸 이런 말을 퍼붓기 시작했죠. 얘 동생, 일어나봐.
네가 내 동생한테 우리 집에 주는 생활비 줄이라고 그랬다면서? 있는 집이 더하다더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집은 나는 뭐 먹고 살라고? 갑자기 주말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남의 신혼집에 덜컥 찾아와서 큰 소리 내는 거 정말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대? 예의 말아먹은 건 올케지. 어떻게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자기 집에 좋은 일 하겠다는 남편 앞길을 그렇게 막을 수 있니? 우리 부모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서 다행이지. 당장 올케가 말했던 이야기 철회해. 그리고 여기 내 동생 집이기도 해. 어디 올케 혼자만 살아? 엄연히 여기는 제 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형님 말대로라면 저희가 시댁에 그렇게 매달 생활비 과하게 주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시나 보죠? 남편이 그렇게 시댁에 보내는 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빠듯하게 지내는지는 알고나 말하세요? 네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쟤는 너랑 결혼하기 전에도 꼬박꼬박 생활비 챙겨주던 우리 부모님에겐 효자 같은 존재였어. 그걸 대기업 들어가서 벌이가 늘어나서 좀 늘리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지금 결혼해서 네 남편이니까 손댈 생각도 하지 말라 이거야? 아무리 대기업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이랑 저 아직은 신입이에요. 어떻게 100만 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걸 좀 줄이자 말하는 제가 더 상식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돈을 받는 사람은 어머님인데 왜 형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큰 소리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남편이 물건도 아니고 내 거, 네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머머, 얘 좀 봐. 우리 엄마가 나보고 가서 혼쭐을 내라기에 내가 온 거지. 밖에서 놀던 년 그래도 집안이라고 잘 사니까 받아줬더니 아주 우리랑 맘먹으려 들어? 내가 동생한테 미리 무슨 일 있으면 말 꼭 하라고 말해놔서 다행이었지. 안 그랬음 아주 순진한 애 구슬려 먹으려 들었겠다. 지금 말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그러는 형님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제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치는지 모르겠네요. 백수시면 일 찾을 신용이라도 좀 하시던가. 당황스러웠죠. 제가 왜 이런 소리를 쉬는 날 아침부터 듣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말 같이 듣고 있으면서도 입 꾹 닫으면서 가만히 서 있는 남편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신우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남편에게 네 마누라 하는 꼴 좀 봐라 하고 소리를 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남편인데 여기서 잘못한 사람 편들까 싶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반응이 영 그랬거든요. 당신은 무슨 할 말 없어? 당신 누나란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난동 피우는데 그렇게 조개처럼 입 꾹 닫고만 있을 거야? 사람이 경우가 없어도 어쩜 저렇게 말을 험하게 할 수 있냐? 이제 한 식구이기도 한데 말이나 좀 조심하든가. 저러니까 취업을 못하지. 그럼 둘이 말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리고 우리 누나가 한 말이 다 틀린 말도 아닌데 무슨 말을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도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누나가 뭐 일하기 싫어서 안 하나? 당신 말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형님이 이렇게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들어온 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남편한테 돈 받아가실 생각이라면 차라리 돈을 받아가는 타당한 이유라도 알려주시던가요. 내가 어제도 말했잖아. 당신 집은 여유로울지 몰라도 우리 집은 안 그렇다고. 당신이 좀 이해해주고 살면 안 돼? 제발 우리 조용히 좀 살자 좀. 되려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이게 남편이 자신 편을 든다고 생각을 했는지 신우는 아주 신이 나서 더 큰 소리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걸 왜 우리가 일일이 올케한테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올케 진짜 웃긴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올케만 사는 집 아니야. 나도 당연히 이 집 문 당당히 열고 들어올 권리가 있는 거지. 이 일로 시댁과 저의 사이는 그렇게 좋은 사이라 결코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중간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중재해보겠다 노력하긴 했지만 제 마음에 드는 해결 방안은 없었죠.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저번에 우리 누나가 했던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한다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당신 집에 보내는 돈 당장 반씩 나눠서 우리 아빠한테도 보내. 이 집 마련해준 사람 당연히 우리 아빠였고 이 혼수들 다 우리 아빠 돈으로 한 거잖아. 야, 당연히 너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 잘 살라 사주신 거지 우리 가족 위해서 사줬냐? 집에 돈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구는데? 뭐? 쪼잔? 당신 정말로 나랑 갈라설 생각 아니면 당장 당신 집에 보내는 돈 줄이고 당신 가족들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비밀번호 바꾸고 가르쳐줄 생각도 하지 마.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 생기면 정말 나 어떻게 나갈지 장담 못해? 하지만 제 이런 경고는 남편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에 남편은 계속해서 시댁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보냈거든요. 저희 사이는 화목했던 이전과 달리 험악해지기 시작했고 험악한 분위기처럼 저희 집의 살림살이는 거의 제 돈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나 참고 지냈는데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우를 비롯해 이제는 시모까지 합세해 대기업 간 우리 잘난 아들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아주 싹퉁머리가 없다는 둥. 어린 나이부터 돈 밝히면 쓰냐, 우리 집 식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못된 년이다 라는 말을 제 면전에서 들었거든요. 물론 전 속으로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두고 보자 싶었죠. 언젠가는 이 둘에게 복수할 날이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참아온 시간만큼 저에겐 이 둘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죠. 시모와 신우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으면서 자랑하는 것이 취미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니 명품이라면 눈이 돌아갔고 그런 명품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죠. 전 거기서 복수의 힌트를 한 가지 얻을 수 있었죠. 게다가 복수를 위한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저희 부부 사이에선 쌍둥이 아이가 생겼거든요. 얼마 전에 출산을 한 터라 저는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항상 귀는 열고 살았죠. 그런 제게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리더군요. 그건 바로 신우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그렇게 이걸 어찌 되갚아줘야 하나 싶던 찰나 좋은 기회 하나가 찾아왔죠. 바로 시댁 식구들과의 외식 자리였습니다. 거기엔 미래 신우의 남편이 될 아주버님이 오는 자리였죠. 신우는 간신히 취업을 하긴 했는데 그리 높은 연봉을 받으며 다니진 않았어요. 중소기업의 격리 자리에 들어가서 간신히 일을 꾸역꾸역 해나간다 들었는데 아주버님 될 사람한테는 자기가 능력도 좋아서 곧 승진도 할 거란 이야기도 했던 모양이더군요. 저는 넌지시 식사 자리에서 신우의 그런 승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번에 승진하신다면서요? 다닌 지 이제 겨우 1년 됐는데 승진이라니 대단하세요. 그래서 연봉 협상은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죠. 제가 아무것도 모른 눈치로 이렇게 말하니 신우는 당황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연봉 협상 잘했지. 내가 어떤 사람이야? 할 땐 하는 사람이잖아. 와, 재수 씨도 그 소식 들었어? 이 사람 이번에 승진하면서 연봉 거의 1,000 가까이 올랐다고 막 자랑하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다시 봤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이번에 명품 하나 장만했다면서 나한테도 시계 하나 사주던걸? 웃기지도 않았죠. 승진은커녕 일 못해서 잘리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 회사엔 정말로 제가 아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듣는 이야기로는 일을 너무 못해서 사장이 화가 나 어떻게 자를까 벼르고 있다던데. 아, 그렇군요. 이상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 회사 올해 수익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연봉은 전부 동결이라 들었거든요. 그 프로젝트 진행했던 딱 한 팀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형님이 시계를 사주셨다고요? 어디 한번 봐요. 제가 아주버님 시계를 보여달라 한 이유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우가 남편을 끌고 가서 중고로 샀던 시계였거든요. 남편은 몰래 나간다고 했겠지만 어딘가 수상했던 남편의 태도에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봤거든요. 자려고 하면 시시때때로 알람이 울리니 잘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본 알림 내용에는 중고시계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아주버님이 손에 차고 있는 시계였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장기스가 많아요? 이거 새 시계 맞나요? 이상하네. 이거 보증서하고 시계 박스 이런 것도 다 있으시죠? 이 정도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어떻다 그래? 내 눈에는 아주 깨끗하니 좋기만 한데. 자기, 저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 어? 재수 씨 눈에도 그래? 아무리 봐도 이게 생활기스 같아 보여서 나도 이상하다 싶었거든. 당신 이거 보증서 가지고 있댔지? 이번 주에 한번 시간 내서 우리 재수 씨 말처럼 알아보러 가자, 어? 나도 아무래도 이거 이상하다 생각했단 말이야. 신우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갔죠. 당연합니다. 저건 분명히 중고였으니까요. 그래서 생활감이 있던 거겠죠. 아무튼 저는 그래 하고 웃으면서 창백해지는 신우를 보며 아주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눈에 뻔했죠. 나중에 신우가 씩씩거리면서 제게 왜 그랬냐고, 자기가 그때 아주버님께 어떤 쪽팔림을 당했는지 아냐면서 큰 소리로 전화가 왔지만 저는 고소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해줬죠. 그러게 누가 중고 사서 새 거라고 속여서 선물로 주래요? 그래도 아주버님 참 사랑이긴 하시네요.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허세 떵떵거리는 사람 저는 줘도 안 가졌을 텐데 말이죠. 앞으로는 저한테 처신 잘하세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다 들통날지 누가 알아요? 당연히 신우는 고얀 년, 못된 년, 아주 년이라는 년은 다 붙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듣는 척도 안 하고 그저 그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아주 속이 후련하게 내려가는 듯 싶었죠. 남편은 이전과 다르다 싶을 정도로 집에 충실한 가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자기 자식 생겼다고 아빠 노릇은 하고 싶나 보네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남편의 모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죠.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니 부모들은 온전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다 시댁 식구들의 복선일 줄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사실 아주버님 될 사람은 말이죠. 신우가 취업한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의 사귀자마자 결혼하겠다며 집에 덜컥 데려와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처음엔 왜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신우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아주버님이란 사람이 시댁에 인사를 하겠다 찾아와서 꾸역꾸역 자리를 채웠을 때 저에겐 아주버님 인상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표정이 내가 왜 여기 있지 싶은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즉, 신우가 임신만 안 했더라면 관계 한 번에 바로 다른 사람으로 갈아탈 것 같은 그런 사람의 표본이었어요. 그런데도 어찌되었건 신우와 결혼할 사람이니 그래도 진득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자 싶어서 신우와 결혼한 이후 하루 날을 잡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 생각처럼 썩 좋은 사람은 아니더군요. 형님하고 신혼생활 시댁에서 하니 힘들지 않으세요? 저번에 시계 중고 사건도 있고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런 사람 믿지도 못할 것 같은데. 뭐가요? 들어가서 사니까 좋기만 하던데? 밥하면 밥 나오지 집안일 안 해도 척척 알아서 잘 되어 있고. 애가 생기지만 않았으면 결혼은 안 했을 텐데 싶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니까 좋은 점이 하나라도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집안일을 해요? 형님이 말이에요? 설마... 형님 집안일은 아주 젬병이실 텐데. 아, 그 사람 말고 장모님이 말이에요. 하나 있는 사위라고 아주 정성이 말이 아니시거든요. 게다가 저랑 약속한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처가도 잘 사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네? 저희 시댁이 잘 산다고요? 어딜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에이, 재수 씨도 다 아시면서. 저희 장모님 방에 들어가 본 적 없어요? 장모님 방 장롱에 아주 명품이 쫙 진열돼 있는데 저희 집사람 방은 또 어떻고요? 이런 집안에서 저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마 아주버님이 말하는 명품 중 거의 절반 이상이 짝퉁이라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은 그저 시댁의 허물만 보고 결혼했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군요. 이런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듯 아주버님이란 사람은 시댁에서 그저 빌부터 먹을 생각만 가득했죠. 저는 속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나 싶었는데 신우도 그렇게 원해서 한 결혼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신우가 왜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나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저는 속으로 둘이서 아주 똑같은 인간이랑 결혼했구나 싶어서 고소하다 싶긴 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 아주버님이란 인간이 갑자기 저희 집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처음 한 번은 그래, 아주버님 얼굴 보고 참았죠.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아이들도 있었으니까요. 예민했던 저는 아주버님을 잡고 말했죠. 대체 왜 이렇게 저희 집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엔 아직 저 또한 땐 애들이 있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임신한 아내 옆에 붙어 있으셔야죠. 이렇게 나와 계시면 어떡해요? 아, 그게 말이야, 재수 씨. 내가 얼마 전에 장모님이랑 대판했거든. 재수 씨도 알잖아, 우리 장모님 성격. 그래서 척하는 게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원. 그러다 처남이랑 남자들끼리 대화 한 번 했는데 집에 자주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 재수 씨도 알던 거 아니었어? 뻔뻔하게 남편을 팔면서 말하는 이 인간의 꼬라지 두고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와 달리 남편은 아주버님과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된 지 오래더군요. 자기 누나 남자친구란 사실 때문에요. 정말 사람이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다 싶었죠. 더욱 당황스러운 건 말이에요. 항상 술을 마시면 저희 집에서 꼭 자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집으로 갔었는데 조금씩 남편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니 계속 자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무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횟수는 말이죠.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더 어이없는 사실은 시모와 싸웠다던 아주버님과 함께 이제는 신우도 임신한 몸을 이끌고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눈은 갈고리처럼 휘었고 신우를 어이없는 사람 보듯 쳐다봤죠. 그러자 신우가 입을 열더군요. 어머, 옳게. 설마 내가 이러고 왔다고 불편하다 당장 나가라는 거 아니지? 아무리 우리가 사이 좀 나쁘다 해도 어떻게 임신한 사람한테 그러겠어? 안 그래? 여보, 오늘 딱 하루만 봐줘. 매형 놀러 오는데 혼자 집에 있기 심심하고 또 불안하다 하잖아. 당신도 임신해봐서 잘 알잖아. 그 기간에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그래. 내가 뭐 이 집에 눌러 붙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 찾아온 거니까. 올케는 그냥 신경 끄고 애들이나 보고 있어. 난 우리 여보 집에 갈 때 같이 갈 테니까. 처음 한 번은 아이 가진 사람이니 봐주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아주버님과 곁을 지켜서 방문하는 신우를 보니 더 이상 참아 넘기기 어렵더군요. 우리 이렇게 계속 보니까 없던 정도 생기는 것 같지 않아? 올케 나랑 같이 공동 육아 안 할래? 사실 이런 식으로 밝히긴 그랬는데 내가 올케처럼 쌍둥이 엄마가 됐다지 뭐야. 그래서요? 제가 왜 형님이랑 같이 육아를 해야 하는데요? 저 지금 이렇게 형님이랑 아주버님 집에 방문해서 술 마시는 거 정말 싫으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오세요. 저도 홀몸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큰 소리 내기 싫거든요? 당신 왜 그래? 누나 괜찮아? 아이도 있는 사람 앞에서 왜 자꾸 화만 내려고 그래? 그냥 좋게 좀 넘어갈 순 없겠어? 당신은 지금 당신 누나 말 듣고 그 말이 나와? 이 집에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도 있어. 매번 밤마다 이렇게 시끄럽게 굴다 우리 애들 건강 문제 생기면 그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리고 공동육아는 무슨 애도 아직 낳지도 않은 사람이 당장 당신들 집으로 나가! 남편이 말리거나 말았거나 전 그날 당장 그 두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홀몸이 아닌 사람 무작정 내보낸 게 썩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이건 참을 수 없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남편은 제가 이렇게나 싫어하는데도 한사코 꼭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러면 전 계속 내쫓았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둘은 눈치 하나 없는 사람처럼 꾸역꾸역 저희 집을 방문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대치를 했으려나요? 전 그제야 이들의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누나가 홀몸도 아니고 쌍둥이 가진 몸인데 힘들게 왔으니 집안에 들여주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난 구태여 우리 집 오란 말도 한 적 없어.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대화하고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이 집에 애들 있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당신 눈에 우리 애들은 보이지도 않니? 우리 누나 지금 정말 힘들다고. 애가 졌단 이유로 이전 직장에서도 잘렸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임신 때문이냐? 내가 듣기로는 일을 해도 너무 못해서 잘렸다던데? 그리고 그걸 핑계로 왜 자꾸 우리 집에 기어 들어오는데? 그게 합당한 이유라도 되니? 집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자꾸 여기로 도망오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이 집 누나네 부부한테 주고 우린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지 않을래? 우리 누나가 자꾸 자기 집 하나 어떻게 마련하고 싶다고 계속 울면서 말한단 말이야. 당신 정말로 미쳤구나.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가 당신 집인 줄 알아? 여기 엄연히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저는 남편의 말에 당장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며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놀러오면서 저희 집에 놔뒀던 신혼부부의 짐을 고스란히 시댁 앞에 놔두고 왔죠. 전 남편 얼굴도 꼴도 보기 싫어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남편에게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 수 있는 카드 한 장만 손에 쥐어주고 말았죠. 생각할수록 이 집 식구들 전부 미친 거 아닌가 싶더군요. 남편은 참 어이없게도 이후로도 계속 자기 누나는 어떻게 하냐 하며 계속 제 옆에서 애처럼 칭얼거리며 신우에게 이 집을 내어주고 차라리 제 친정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저희가 집을 다시 구하자 하더군요. 이런 순간까지도 자기 가족이 잃는 건 죽어도 싫다는 듯이 행동하는 남편의 있던 정남이가 떨어졌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집을 나가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아이들 돌잔치를 하면서였는데 이때 당연히 시댁 식구들도 전부 찾아와서 축하하겠다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임신한 불편한 몸으로 꾸역꾸역 여기까지 와서 한자리 하는 신우를 보니 미워도 이렇게 미울 수가 없더군요. 어머, 올케네 집 우리한테 주기로 다 이야기됐다면서?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대? 고마워. 뭔 소리예요? 누가 그래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나? 지금 누구 마음대로 제 집을 당신한테 준다 만다 하세요? 제가 형님 애도 있는 몸이니 거친 말 안 하겠습니다. 제 집에 손댈 생각 죽어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돈 벌어 제 집 마련하세요. 아시겠어요? 좋은 날 험한 소리 듣기 전에 제발 저희 남편한테 그 알랑방귀도 그만 끼시고요. 올케가 사람 잡는다. 사람 잡아. 이제 임신했다는 걸 무기로 삼을 생각인지 제가 불편한 소리를 하니 이렇게 아프지도 않은 배를 부여잡고 생쇼를 하는 걸 보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물론 있던 정도 없었지만요. 게다가 그런 자식을 보듬어 안으려는 시부모도 이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너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애가 배가 아프다고 난리야? 우리 딸 뱃속에 애들 잘못되면 네가 책임이라도 질 거니?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죠? 형님이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 저희 남편한테 달라고 했다면서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저희 애들 돌잔치 때문에 참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저는 이럴 줄 알고 미리 돌잔치 준비하기 전 준비해둔 영상 하나를 틀어달라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이 남의 눈 의식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이런 인간들과 연을 끊자 싶었죠. 이건 누구도 몰래 진행한 일이라 갑자기 마이크를 건네받아 말을 하려는 제게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하나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댁이 참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앞에서 나오는 동영상의 내용은 아주 상상 초월이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편, 신우, 아주버님 3명이 나눴던 은밀한 대화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발단은 그래요. 아이들 때문에 설치한 캠에 찍힌 것들을 우연히 제가 봤을 때부터였겠네요. 아,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넓은 집에 언제 한번 살아보나 했는데 횡재다, 횡재. 그런데 여기 재수 씨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우리한테 넘겨주려고? 제가 다 생각이 있어요. 매영이랑 누난 지금 이대로 계속 우리 집에 찾아와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해. 알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사 가자 내 마누라 꼬드길 테니까. 아주 작당모의를 했더군요. 홈캠이 없었어도 이런 얕은 수에 당하진 않겠지만 정말 저를 물로 봐도 한참 잘못 봤다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상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 시댁 사람들입니다. 아,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할 테니 전 시댁 식구들이 되겠네요. 앞으로도 이 사람들 얼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언젠간 기생충처럼 빌붙어 살지도 모르니까요. 제 말을 끝으로 영상을 보며 얼굴이 빨개져 있던 시무와 신우가 한 소리 시작하더군요.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런 거 함부로 이렇게 대중 앞에 보여주면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 이처럼 미친년 말 듣지 마세요. 저거 다 영상 편집된 내용이니까요. 내가 저런 년을 내 올케라 생각하고 살았다니. 그냥 곱게 집 넘기고 끝내, 이 미친년아! 제가 꺼낸 이혼 얘기에도 꿈쩍 않는 이 둘이 참 대단하더군요. 지금 자기들 입에 들어가는 돈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건데 말이죠. 제가 애들 놔두고 정말 이혼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상황을 저는 아버지께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아버진 벙찐 표정으로 있다. 이내 남편에게 가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치더군요.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감히 내 딸 잘 살라고 준 집을 넙죽 삼킬 생각을 해? 내가 너희 집 사람들 가만두나 봐라. 딸, 거기 애들 챙겨서 얼른 집에 가자. 이런 놈들이랑 더 이상 같이 있을 필요도 없다. 전 평생 아버지 입에서 욕이란 단어를 이날 처음 들었습니다. 전 그 길로 아버지를 따라 쌍둥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죠. 쌍둥이를 챙기는 저를 막아서던 시댁이었지만 그 자리엔 제 친구들도 많이 왔었기에 그런 저를 도와줘 어떻게든 아버지와 함께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우편으로 보냈고 소장을 받은 남편은 제가 머물고 있는 아버지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이렇게 헤어질 순 없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당신이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이혼하겠다 말하면서 애들 데리고 사라지면 난 어떡하라고. 내 알 바 아니고 애들은 당신 집에서 도저히 못 키우겠어. 당신 가족들이 애 빌미로 얼마나 또 당신을 들들 볶으면서 애들 힘들게 괴롭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법정에서 그냥 다 까놓고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날, 이전 돌잔치에 사용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죠. 결과는 당연하게도 제 승리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재산 분할도 하나 없이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오히려 그간 혼자서 가정 경제를 책임졌기에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크지는 않지만 3천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더군요. 애들 양육권 역시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저는 특히나 신우와의 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이야기를 했는데 판사님도 그 집에서 아이들이 자라기엔 부적절하다 생각했나 봅니다. 어찌되었건 잘 마무리가 되어 속이 시원했고 앞으로는 그 집안 사람들 볼 일이 없겠다 싶어서 너무나 후련하더군요. 전 남편과 이혼 후에는 바로 신혼집을 처분하고 저는 당장 아버지 옆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진 노년에 시끌벅적해서 좋다면서 손주들을 보고 아주 껌뻑 죽을 것처럼 좋아하시더군요. 그런 아버지를 보니 왜 이제야 이렇게 찾아와서 손주 안겨드리고 효도를 못했는지 과거의 시간들이 너무 후회되었죠. 제가 제 직업이 개발자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다니던 회사를 나와 따로 팀을 꾸려 외주를 받으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 생각보다 좋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잘 나가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 좁은 집에서 5명이 잘 사는 모양이더군요. 물론 전 남편 돈으로겠지만 말이에요. 저랑은 이제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 이젠 신경 끄고 살려고 합니다. 진짜 이 이야기를 청자님들께 들려드리려 적으면서도 화가 계속 올라오더군요. 옆에서 귀엽게 방긋 웃는 제 쌍둥이들 아니었으면 정말 아무튼 저는 제 이야기 듣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상황 경험하시면 절대 참지 말라고요. 저처럼 뭐라도 찾아서 꼭 되갚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이죠.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